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20일 투자 애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각각 5,500억 이상을 매수를 해주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800억과 기관 1,0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자, 오늘 양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지금 2,500선을 넘고부터 다시 한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선을 돌파하고 지금 이제 정고점을 향해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형주,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코스피의 전형적인 상승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에 대한 반등세가 지금 이어가면서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점점 이제 코스피가 상방 수렴을 하면서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주에도 계속 이런 증시 분위기가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840포인트 회복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급락했던 분위기를 좀 이제 메워가는 분위기고요. 21선은 아직 크게 넘지는 못했지만 단기 하락 추세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61선 위로 다시 안착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줄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할지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자체는 확실히 코스피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5,500억, 외국인 투자자 5,500억 매수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연초부터 줄곧 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수급 자체는 누적 수급 자체는 상당히 이제 코스피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5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확실히 조금 더 힘을 주어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지금은 사실 이전에는 좀 크게 매도하다가 최근에 다시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양매수가 이어가면서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 자체가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오히려 코스피와는 다르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매수를 하지만 아직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스닥에서는 특별하게 많이 유입되는 수급 자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코스피, 코스닥 확인을 했고요. 해외 증시는 사실 이제 분위기가 좋다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다우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있죠. 간밤에 또 부채 한도 협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그 부채 이 한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부채 한도를 늘려서 이제 내년에 예산안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고 내년에 그런 무리한 그런 예산안을 줄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이 하나가 양보를 해서 이제 진행을 시켜야 이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좀 해소가 될 텐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이제 저렇게 협상 중단 소식에 의해서 다음 주 시장이 또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다가 또 이제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또 반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큽니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는 미국이 이제 디폴트가 일어날 이 때까지는 사실 진행될 위험이 크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저렇게 이제 서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증시 흐름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이 천천히 이제 기다리면서 좀 안정화될 때까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증시는 이렇게 다음 주에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주말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흐름이고요. 환율은 8.5원 하락해서 1328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좀 있었고요. 쌍봉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인데 61선 근처까지 추가적으로 떨어질지 아니면은 이쯤 해서 이제 좀 더 반등을 해서 이런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1320원대, 1330원대 라인을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61선 아래로 환율이 이제 조정을 받을지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뭐 이 라인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해서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지표는 뭐 유럽 증시는 반등했지만 미국 증시는 이제 저런 협상 중단 소식에 의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이제 또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9%로 지금 이제 상승을 했고요. 단기 이제 오랫동안 바닥 라인을 형성을 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좀 이제 반등을 하면서 또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부채 한도 늘리는 것을 협상을 했을 때 이제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될 텐데, 그럼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협상 불발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9%로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또 올라가는지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저런 뭐 상승 하락에 대한 이 움직임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마지노선은 6월 초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5월 20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주 시장과 다다음 주 시장 계속 이런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증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70원 상승해서 1.7% 상승했고요. 16,0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반등을 하였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장 초반부터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증시 반등 폭보다는 뭐 크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6,000원대를 회복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는 여전히 적었습니다. 많지 않았고 16,070원으로 20원 정도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63만 주, 전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고요. 최근에는 3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거래가 이어지면서 특정 가격대를 계속 유지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5,000원대에서 근 이제 한 3주 정도를 횡보를 좀 했고요. 이제 바닥을 찍고 16,000원대로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저런 미국의 디폴트 이슈도 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런 이 불확실성들이 해결이 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닥 라인에서 주가를 지금 반등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이상 내려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12,000원 간다, 누군가는 뭐 더 아래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결국에는 15,000원 수준에서 반등을 했고요. 16,000원으로 주가가 진입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쌍바닥을 다지러 갈 것인지 아니면은 V자로 올라갈 것인지는 다음 주 시장의 흐름과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전체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조금 더 이런 라인에서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5,000원 초반대를 다시 찍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던 바로 올라가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해 왔고요.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고점을 점점 높여가는 그런 패턴을 주시를 해야 될 때고, 지금은 비중을 줄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다음 주 시장 반등을 성공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17,400원, 다시 한번 이 17,400원대를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월봉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18만 9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8만 9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락을 한 이후에 거의 오랜만에, 진짜 정말 오랜만에 이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매수가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4월 19일이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물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물이 차례대로 쏟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줄곧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바닥 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단 자세한 수급은 금융투자가 27만 주를 매수했고요. 보험 투시는 큰 변화 없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8만 4천 주를 매도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또 매도를 진행했고요. 사모펀드도 지금 일단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량을 쏟아내던 투시는 확실히 이제 매도 물량이 끝난 것 같고요. 보험도 마찬가지 물량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매수를 이어오다가 매도를 좀 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지금 반복을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상에서 5.5%의 지분을 6.5%까지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4%가 되든 6.3%가 되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목표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크게 늘리고 줄이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매도를 끝내고 또 매수를 하더라도 연속적인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매도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냥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이제 물량을 쏟아냈던 그런 다른 투자자들이 언제 다시 매수가 들어와 주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 매도를 확실히 끝내고 좀 매수로 변환을 했는지 조금 더 며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정말 오랜만에 매수를 진행해 주었고요. 네, 그동안 연일 쏟아내던 물량을 이제 적절하게 멈추는 듯 하다가도 또 5월 17일 이런 날에는 또 많이 매도를 하면서 오늘도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매도를 끝내고 이제 38만 9천 주 매수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또 이제 매수가 시작될 것인지 조금 있다가 또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이 정도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공매도 잔고로 넘어가 가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로 보시면 1360만 주입니다. 1300만 주에서 60만 주 정도 또 늘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자, 쉬지 않고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0만 주에서 1360만 주까지 약 860만 주 정도가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했고요. 전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수량과 이 공매도 수량이 거의 이 상하 반전되는 것처럼 거의 일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주로 컨트롤하는 세력이 외국인 투자자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그 절대적인 보유 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지금 특정한 물량을 통해서 공매도를 이용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공매도 단가를 맞춘다든지 그런 평균 단가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전 날짜로 올렸던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일단 5월 18일자로 확실히 이제 공매도 1거래가 줄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5월 19일자도 11만 8천 주로 공매도 1거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매도가 확실히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 1거래가 50만 주 수준에서 많게는 이제 90만 주까지 증가를 했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36만 주도 이제 적은 편이긴 했지만 전체적인 거래량 대비해서는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27만 주도 사실 거래량 대비해서는 공매도 비율이 8%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11만 8천 주라고 봤을 때 전체 공매도 비율이 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매도가 이 금요일 거래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원을 보시면 거래원도 지금 이제 신한증권이 또 이제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도에는 없죠. 그렇게 한 달 내내 이제 JP모간, 신한증권, 모관서울이 매도에 접근을 하면서 계속 공매도 수량을 늘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신한증권이 다시 매수로 들어오면서 반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날 이 움직임도 보았을 때 오히려 모관서울과 JP모간이 매수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증권은 매도했지만 그래서 특별하게 전날부터 해서 이 모관서울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일 집계를 해보았을 때 뭐 그 전에 매수했던 물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다르게 집계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최근 20일 동안에 모관서울과 JP모간, 신한증권의 매도량을 합친다면 총 이 340만 주, 350만 주에서 한 600만 주, 570만 주, 80만 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만큼의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매수를 집중적으로 했던 그 증권은 한국증권, NH투자증권,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블록딜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하거나 항상 이제 주관사로 한국증권과 NH투자증권이 위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물량 이 교환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이 공매도를 이용해서 그런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는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블록딜에 대한 물량을 소화를 한다든지, 두 번째는 MSCI라든지 아니면 KRX 300이라든지 그런 비중 조절에 대한 그런 준비, 이제는 반기 리밸런싱과 그런 정기지표 변경으로 인해서 전체 코스피에 대한 지분 변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이 비중을 달리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공매도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세 번째에 대한 이유를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수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죠. 이게 이제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대주주에 대한 보유 비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직전 보고서와 이번 보고서 보유 수량은 똑같은데 전환사채 물량 22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체 주식 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유 수량 이 비율이 그냥 떨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결국에는 두산의 절대적인 보유 수량은 동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직전 보고서 대비 이번 보고서에 달라진 점이 이제 이 주식 계약 체결 주식 등의 수와 비율입니다. 이 2천만 주 정도가 이제 주요 계약 체결로 수량이 더 늘어났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변경 사유는 담보 계약 체결이고요. 보유 주식 등에 대한 계약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두산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1943만 8천 주를 하나은행에다가 이제 질권 설정을 해서 5월 17일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기간이 이제 25년 6월까지 이 3% 정도에 되는 주식을 담보 설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담보 설정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대출 금액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산 지주사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당히 비싸긴 합니다. 6.2% 정도. 그래서 두산 자체도 이렇게 이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전부터 좀 이제 대출을 해 왔던 것 같고요. 총 대출 금액이 지금 6천억 이상이죠. 6,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 블록딜도 수행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계약 체결일을 보시면은 22년 3월, 10월, 2월, 5월 이렇게 해서 근 1년 2개월 동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담보로 해서 6,500억을
대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5,700억 정도를 블록딜을 통해서 또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1조 이상을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한 상황인데요. 그 많은 현금성 확보를 단순히 이자가 올라가서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저의 의견은 이제 두산 테스나를 매수했을 때 매수 대금을 입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변경 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IPO를 통해서 이제 상장을 시킬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현금 확보를 미리 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블록딜을 추가로 하기보다는 저렇게 이제 지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저렇게 이제 담보로 제공한 이 지분이 저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지분이 이 대차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외국인 증권 세력들이 그런 물량을 대차해 와서 공매도로 사용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주요 공매도 움직임이 5월 2일부터 정확하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 물량도 한번 살펴보시면 5월 19일자로 이제 또 증가를 했습니다. 체결이 36만 주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대차 체결 물량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그동안 열심히 좀 늘었었는데요. 대차 잔고도 서서히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00만 주 수준에서 지금 3,00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증가를 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아직 많은 물량은 아니다라는 것, 전체적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대차 평균을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도 크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평균 수준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2,800만 주, 900만 주, 한 3,000만 주 정도, 그 정도까지 온 것 같고요. 네, 이 주가가 횡보하는 그 구간 동안 대차에 대한 평균 수량 정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종목 상세로 가서 외국인 추적 물량이 38만 주였지만 이제 당일은 30만 주 정도가 되었고요. 전일도 거의 뭐 매도하지 않았고 이제 확실히 공매도가 끝나면서 주가도 반전을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열심히 전날까지 공매도를 열심히 치다가 갑자기 이제 그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가 시작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웃기죠. 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참 어이가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공매도에 대한 패턴을 분석한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요. 외국인 보유 수량에 대해서 주가가 거의 영향을 받았다. 외국인 보유 수량이 줄면 주가가 떨어졌고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와 주가도 이제 패턴을 좀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최근에 공매도가 늘어나면 주가가 떨어지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거의 이 데칼코마니처럼 나오더라. 그래서 최근에 대한 주가 흐름이 이 공매도에 대한 흐름과 거의 일치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 수량과 공매도 잔고를 비교해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데칼코마니처럼 늘어날 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외국인 보유 수량이 줄어들 때 공매도 잔고 수량이 늘어나더라. 그리고 그 절대적인 이 비중도 거의 수량도 거의 일치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결국에는 공매도를 늘리면서 자신의 보유 수량을 지금 낮춰 놓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일이 이제 저번 주 목요일까지였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KLX 300에 대한 변경 비율을 확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종하는 지표는 6월 달에 반영이 될 거고요. MSCI 리밸런싱도 이제 5월 31일, 5월 말일자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 비율에 대해서 미리 이제 비율을 낮춰놓기 위해서 이렇게 공매도를 이용을 했다면 앞으로 이제 그런 비율을 다시 회복을 하는데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그게 이제 6월까지
6월 이 옵션 만기까지도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 증권사가 그동안 연일 이렇게 쏟아내던 물량을 또 이제 반등을 시켰죠. 30만 주 정도 반등을 시키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공매도 잔고도 이제 이 오늘 날짜로 5월 19일자로 아마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다음 주에 또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정리를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저의 이런 예측이 맞다고 한다면 앞으로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해서 주가는 오히려 계속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까지 나왔던 그런 흐름과 유사하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서서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의 디폴트 이슈가 좀 반영이 되어서 조금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수준까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지금 주가는 최하단 위치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다시 원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국매도 잔고까지 네, 분석을 좀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잔고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우리나라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설비공사도 이제 곧 발주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주설비공사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관여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기기에 대한 그런 기자재 이런 것들을 2.9조 원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주설비공사는 현대건설 아니면 대우조선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걸 강조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되게 속도감 있게 네, 이렇게 원전 건설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에너지에 대한 분산을 지금 잘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산업에 대한 일감을 보급을 해주면서 그동안 이제 이 빠져나가던 인력들과 그 다음에 죽어가던 산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 저렇게 이제 산업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제 수출을 할 때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대형 원전에 대한 추가 수출을 또 이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2년에 3호기, 2033년에 4호기를 이제 준공을 해서 네, 가동을 할 예정이고요.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맡을 시공 컨소시엄에 대한 발주도 이제 곧 나온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건설 아니면 대우건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울 1, 2호기는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했었고요. 네. 세울 3, 4호기도 삼성물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건설이 이렇게 주설비공사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어떤 이 움직임이 나올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추가 수주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원전에 대한 그런 이제 역량을 높여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PC도 대응이 되고 주기기도 제작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만능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정말 이제 많은 역량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도 계속 이제 늘어나는 분위기고 네,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매출도 늘어나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생산 기법이라든지 네, SMR과 같은 그런 소형 모듈 원전 거기에 대해서 최적화를 시켜서 3D 프린팅으로 이제 기자재를 생성하는 네, 그런 이제 단가가 낮은 공법을 통해서 익률도 이제 상승시키는 기반까지 마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SMR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면 뭐 미래형이다라고 긍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뭐 페이퍼에 불과하다, 네, 그냥 종이 설계에 불과한 그런 SMR이다라고 비판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비판하는 쪽은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미 국제적으로 네, 많은 기업들이 SMR을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런 국가들이 이미 SMR에 대한 시장 확장성을 이 생각을 해서 일찌감치 이제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에너지 전환 포럼, 네, 여기서 이제 SMR을 두고 경제성이 부족하고 설계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원전이라고 꼬집었다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단가가 높다, 건설 단가가 이제 높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SMR이라는 것은 장점은 작은 것입니다. 네, 작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사실 대형보다 조금 이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열 효율 같은 게 이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네, 아주 넓은 구간, 네, 우리나라처럼 작은 뭐 나라도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뭐 그런 아프리카 같은 그런 큰 나라들, 네, 그런 나라들이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선이 네, 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선을 까는 비용, 네, 그렇게 이제 이동시키는 비용을 다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소형 모듈 원전은 어떤 산업단지 옆에다가 건설을 해서 바로 이제 1대1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안정적으로 이제 똑같은 에너지를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첨단 반도체 단지라든지 네, 이런 쪽에다가 네, 옆에 그렇게 이제 전력 공급용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상 풍력 단지를 지어서 네, 그렇게 전력을 생산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네,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이 반도체 단지가 갑자기 셧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란 말이죠. 근데 SMR은 계속해서 에너지원을 똑같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바람이 불든 바람이 불지 않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계속 똑같은 전력을 공급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기저 에너지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 에너지원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듯이 아프리카처럼 대규모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 제철 등 특정 공정에 전력이 필요한 기업, 원전 건설 부담이 큰 선진국 등의 SMR이 다양하게 쓰일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뭐 이런 여러 기업들이 계속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고요. 뭐 웨스팅하우스가 EDF, 뭐 그다음에 러시아의 로사톰, 이 중국의 뭐 그런 국영 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수원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형 원전을 하고 있지만 이 소형 모듈 원전을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대형 원전보다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앞으로에 대한 시장 성장률이 기대가 됩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시장을 예상을 하고 일찌감치 2019년에 그런 기업에다가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네, 그 원자로를 생산하는 그 라인도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으로 개조를 이미 실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네, 기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재건 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00조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이 열리는지는 언급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뭐 건설 시장도 당연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에너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경제부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분야별로 필요한 자금은 원전은 1340억 달러, 풍력은 1020억 달러, 태양광이 480억 달러, 수소가 560억 달러, 바이오 열 병합 발전이 180억 달러, 여기에 원전용 터빈, 전력 변압기, 태양광 패널, 터빈, 전해조 등 관련 장비 시장도 대규모로 조성이 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1020억 달러, 원전 1340억 달러, 수소 560억 달러, 원전용 터빈, 네, 이 시장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잠재성이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UAE의 그런 무바달라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한전이 이제 소송에 대한 합의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전 이 한 3년 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건설 시장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건설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옴시티라든지,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지, UAE의 두바이 있죠. 네, 두바이도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신규 건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추가적인 두바이 확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네, 시장도 있습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안정적인 기저 에너지원을 위해서 네,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 보급에 대한 확대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이 탈석탄을 하고 그런 안정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저 에너지원과 그다음에 이 친환경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이 선진국들을 포함한 그런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플랜트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시장과 그다음에 에너지 플랜트 시장, 그 에너지 플랜트에서 주력 설비를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그 그룹 자회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분명히 이런 시장에 대한 환경이 저는 이전에 2007년, 6년 이런 시기와 유사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때와 지금의 주식 수량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한 6배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6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해서 이제 본격적인 공매도 상황과 함께 또 외국인 수량이 늘어날지, 그리고 미국의 디폴트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면서 상승을 해줄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왔던 저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가시화가 될지,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